원달러 환율 1,300원, 원엔 환율 900원, 외환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전일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앞서 올해 초부터 달러와 엔화 투자 리스크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데요. 하반기로 들어서자마자 그동안 전해드린 리스크들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오늘은 상반기 외환 시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하반기 들어서는 증시보다도 예. 외환 시장이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최부학께서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예. 장기 집권에 성공한 에르도안 대통령이 45일까지 출신으로 경제팀을 구성했습니다는 경제 위기는 계속돼서 달러당 23루블까지 돌파하는 그만큼 리라 가치가 폭락하는 양상이고요. 러시아도 지금 사실 무장봉기 사태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는 루블화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당 90루블 위까지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루블 가치가 폭락하는 사이고요. 중국도 사실 차기에 인민행 총재가 외환 전문가로 내정될 만큼 위안화 가치 연일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전방위로 풀면서 위안화가 좀 환율이 올라가는 것, 위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대내적으로 이렇게 환율이 문제되다 보니까 문의가 유독히 많지 않느냐 하는데요. 오늘 상반기를 점검하면서 하반기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증시는 미국 증시는 아시겠습니다는 혼탁한 하루였죠. 맞습니다. 독립기념일이 사실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혼탁했습니다는 마치 미국에서 같이 이렇게 동료들 보면 산불에 의한 재해 캐나다에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예. 검은 비가 오고 있고 일부 가뭄이었고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중국의 마약에 의해서 사실 전 국민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이러면서 지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어제 미국의 독립기념은 혼탁했다. 그 증시상이 그것을 반영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나절 이렇게 장세가 있게 됐지만 웬 하루로 어제가 오늘이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보면 하반기 첫날인데요. 경기라든가 금리 인상 문제, 하반기에 이렇게 가장 관심이 될 수 있는 증시의 양대 현안에 대해서 제각각 얘기하죠. 서로가 제각각 얘기해서 사실은 전문가라 보는 시각은 미국 경기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된다면 의견이 일치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전문가조차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름 휴가철이 비교적 긴 기간이 이렇게 되면서 대부분 다 상반기에 워낙 좋았던 만큼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증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상반기에 많이 올라간 만큼 차익을 실현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해 드렸는데요. 한 이전부터 미국도 여름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차익 실현과 함께 3대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어제 관심이 됐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제조업 PMI에서 6월달 서비스 PMI조차 예상치를 이렇게 낮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 경기에 대해서 사실 재침체 우려가 제기되면서 작년에 연초까지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바뀌는 상태에서 리오프닝 국내 증권사가 대부분 이거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주식을 추천했습니다는 사실 상반기에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예. 이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도 많이 약화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어제 중국을 비롯한 중화경제권 또 한국 증시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뭐니 해도 대외적으로 외환시장 관심과 함께 우리나라도 외환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 달러당 1,300원 밑으로 떨어졌고 사실 원엔 환율도 100엔당 900원 밑으로 떨어져서 각각 1,298원, 그다음에 897원으로 마감돼서 아마 엔이라든가 달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리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국제 외환시장, 그다음에 대내 외환시장 이런 쪽에서 환율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공교롭게도
오늘 상반기 외환시장을 점검하는 날입니다는 예. 공교롭게도 많이 떨어져서 환율에 대해서 하반기 예측을 마지막 결론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외환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 전일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네네. 이런 만큼 상반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여곡절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많았죠. 우리가 하반기를 예측할 때는 상반기에 예측 부분에 잘못된 점과 그 예측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점을 정확히 진단해야 하반기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내 외환시장은 상반기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게 상반기를 점검할 때 가장 많이 들으셨던 용어 중에 하나가 달러 약세가 됐다면, 인덱스상의 달러 약세가 됐다면 원화가 강세되는데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약세되는 이런 이상 조짐이 보였던 것이 상반기에 국내 외환시장을 점검할 때 아마 가장 첫 번째로 꼽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은 뭐 아시겠습니다는 달러 인덱스상으로는 지금 올해 2월 초 이후에 거의 변함이 없죠. 100일대, 102대. 오늘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103대 내외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는 뭐 101대나 102대나 103대나 작년에 10월 초에 114대 보면 달러 인덱스상으로는 약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예. 그러면 이런 달러 약세 추세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일부 사람이 사실 원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원달러 환율은 2월에 이렇게 1228원에서 6월 말,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가 지금 시작됐으니까 6월 말 기점으로 보면 어제는 1298원이었습니다는 1319원으로 일반적으로 달러 인덱스상의 약세에 워낙 강세가 아니라 워낙 약세를 보였다. 이게 첫 번째로 국내 외환시장의 점검할 때 상반기 점검할 때 꼽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경제를 이거 얘기할 때 G5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매일경제신문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국이 선진 5개국까지 들어가겠다. G5. 저도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 현실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과잉적인 기대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뜨게 됩니다. 실상을 보겠습니다. 예. 한국이 지금 G5 국가 내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그만큼 G5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외적으로 비교 가능한 측면에서 환율의 변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원화의 변동성은 이렇게 사실 그 상반기에 한때는 베트남 통화보다도 5배가 높을 정도로 2류 통화, 3주 통화 얘기도 들었던 것이 사실 상반기에 국내 외환시장에 점검할 때 또 다르게 불려올 수 있는 이상 조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이걸 이제 동떨어서 양대 까나리오 징조다 이렇게 하는데요. 6월 FOMC 회의는 다소나마 양대 까나리오가 징조가 이렇게 해소되고 있습니다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하반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불안했던 국내 외환 시장이 제2의 외환 위기를 안 겪게 된 경우 사실 삼성전자에 집중된 이 외국인 자금 덕분 아닙니까? 네, 사실은 국내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달러 약세 속에 원화가 약세되고 원화의 변동성도 베트남 동화보다 5배가 높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는 그래도 그나마 한국 외환 시장이 이렇게 지금은 다소나마 하반기 들면서 숨통을 터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금 유입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 증시라든가 자본시장을 점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는 결국 올해 들어서 외국인 자금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한 15조 정도 이렇게 들어왔죠. 코스닥까지 포함될 때는 그런 상태에서 종전과 달리 외국인 자금이 코스피에는 국가를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샀다. 과거에는 국가를 사면 대형주 모두가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는 올해 들어서는 기업을 샀다. 삼성전자를 샀다. 여기 범위를 높이면 SK 하이닉스까지 샀다. 그래서 15조 정도 들어온 상태에서 약 90%까지 이렇게 삼성전자와 SK를 하는 상태에서 사실 올해 일부에서는 2월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급등한다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는 이 삼성전자의 외국인 자본으로 해서 지금 환율이 비교적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의 상반기 기간에 밴드폭을 한번 볼게요. 예. 자, 일부 1,500원 얘기도 있었고 이렇습니다는 상반기의 최고점이 1,344, 그 다음에 최저점이 1,272니까 변동성이 심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환율의 급등설, 우리나라의 증시 붕괴설, 원달러 환율의 급등설에 비해서는 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갓달러, 킹달러에서 달러 이거 투자를 부추겼죠. 그런 상태에서 1,500원 이상의 급등설이 나왔던 것이 작년에 10월 초에 1,448원이었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1,500원 이 설이 나왔죠. 예. 그때를 투자해서 달러 투자의 성과를 상반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이 1,298원 정도 어제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1,448원 정도로 본다면 달러당 한 150원 정도 이상의 달러당입니다. 예. 한 차선을 기록했다. 자기 투자 금액을 이렇게 본다면 거기에 곱하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달러 투자, 갓달러, 킹달러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상반기에 우여곡절이 있었기는 하지만 달러 투자하는 측면에선 굉장히 큰 손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상반기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외환시장이라든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데에는 한국의 중앙은행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아니라 사실은 삼성전자다 이런 표현도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 안정이 본래 목적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2021년 8월 이후에 물가를 잡겠다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지난달 우리 소비자 물가가 2.7%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폴 크루반 오늘 교수처럼 사실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 심리적으로 안정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국은행 입장에서 하반기 우리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시청자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또 상반기 외환 시장을 점검할 때 이 부분을 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미 간의 금리 차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졌지만 외국인 자금은 꾸준히 계속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 원달러 한위로 올라갈 거로 봤던 것 시각 중에 하나가 예. 일부 금통위원까지 포함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질 때에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해서 그렇죠. 원달러 한위로 올라가지 않느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눈의 금통위원분들도 소위 피쇼에 이렇게 금리 차라든가 환차례 이런 소위 과거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이런 가정평균 국제 이동이 지금 이렇게 적용되지 않고 예.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눈이 드렸는데요. 사실 한미 간의 금리 차는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일부 금통위원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본다면 금리를 올리는 그래서 MZ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쪽의 논리 중에 하나가 한미 간의 금리 차를 줄여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방지한다. 그 요인도 크게 대해 아마 금통위원들이 적했거든요. 예. 근데 외국 자본은 사실 상반기에 채권 시장 빼들도 채권 시장은 들어왔거든요. 예. 한 15조 정도 들어왔다. 여지없이 지금의 뉴노멀 환경, 과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쪽의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반기 들어서도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예상으로는 한 2%포인트 이상 벌어질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너무 금리 차를 감안해서 우리가 금리 차라든가 환차익 측면에 피셔 측면에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로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종전처럼 외국 자본이 이탈된다. 주가가 아주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간다 하는 일부 금통위원들의 시각은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이 문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외환 시장에서는 중국의 이탈 자금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모였는데요. 한국 기업이 환류되는 리쇼어링과 함께 자본이 들어오는 리플럭스,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도움이 됐죠. 우리가 4월 초인가요? 4월 8일인가 우리가 기업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리쇼어링이다. 중국에서 이탈된 기업이 미국으로 가는 걸 리쇼어링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쉘터로서 들어오는 것을 기업이 들어오는 리쇼어링 대비해서 리플럭스라는 표현의 새로운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예. 어쨌든 자본의 리쇼어링에 해당되는 리플럭스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이 한국에 많이 유입되고 일본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찾는데 큰 배경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금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렇게 그 역사적 관점에서 현 정부 직전에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탓하는 거 아닙니다.
타다는 거 아닙니다. 정책은 연속성 차원에서 시결자는 영속적 차원이기 때문에 정책을 띄고 사실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 이렇게 역사적 이렇게 관점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시각에서 이전 정부의 그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어차피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저 한성춘 논설위원 정책을 띄니까 방송 출연을 말해라 이런 쪽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경제 현상은 정확하게 정치성을 띄지 않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보다 정확한 뉴스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옳으면 옳은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봐야지. 자, 옳고 그른 여부와 관계없이 내가 이쪽 성향이기 때문에 저쪽 성향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쪽 성향의 입장에서 저쪽 성향은 무조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쪽 성향에서 이쪽에 맞는 하면 무조건 되고 잘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제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지사의 유보금이 1,077억 달러 됩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각종 세제라든가 특히 해외에서 조세를 했던 부분이 국내에 들어갈 때 또 한 번 때렸거든요. 배당금. 예. 이 부분이 자 해외에서 돈 번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에 들어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렇죠. 자 해외에서 세금 때렸는데 한국에서 조세 감면되지 않고 또 배당금 때린다. 그러면 뭐냐. 홍영표 입장에서도 예. 정책을 띄지 않는데도 그런 세제 입장에서는 해외 돈 번 거는 그냥 유보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외환시장을 교란시켰었거든요. 예. 근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시키니까 해외 국내 기업들이 돈 벌어가지고 그동안 해외 지사에 머물렀던 이런 자금들이 속속 들어오게 된다. 하반기 들어서 잘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환율이 어제도 1,300원대 밑으로 떨어진 원화 강세 추세가 나는데도 이 대목을 염두에 주셔야 되는데요. 하반기 이렇게 원달러 환율을 전망할 때 이 대목이 키가 될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10억 달러당 들어오면 10원의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원화 강세 요인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자금이 지금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는 기간을 낮춰서 기업의 계획대로 들어온 겁니다는 유보금이 1,077억 달러에 달한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도 오히려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이 대목을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세 이탈자는 좀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세제가 현 정부 들어서 정상화되니까 해외 기업에 유보된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다른 뭐 터키, 튀르키예라든가 루브라든가 위안화가 신흥국 통화가 폭락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거꾸로 강세가 되는 이런 차별화 보는 모습을 보이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상반기에는 사재기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엔화 투자가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엔화 투자에 대해서는 작년에 1년 전 예. 이상서부터 사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누차에 강조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제 금감원이 증권사 CEO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시장의 교란 요인들 또 불공정한 요인에 대해서 강도 있게 시정시키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리서치 페이퍼든 뭐든 당사의 이익을 당사의 신규 상품 이런 거 관련돼서 디펜스하기 위한 이런 그 보고서들이 많은 상태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에코프로에 대해서 굉장히 당사 이익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주가를 낮게 봤습니다. 그런 것이 공매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기관이든 개인 입장에서 공매도를 많이 신경썼던 요인이거든요. 근데 증권사에 나온 이런 목표가 하향이 에코프로가 이제는 황제주다 할 만큼 100만 원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충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사서 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이 지금 에코프로가 100만 원대 육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어제도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금감원 차원에서 이제는 그런 걸 좀 정화시키자. 자본시장의 발전은 정화시키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그 아주 1등 이렇게 증권사에 오랫동안 경륜 있는 이런 CEO분들이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나이가 됐으니까 어떻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의 경륜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안정시키는 기능과 함께 이런 것에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달라는 이런 그 금융당국의 이렇게 권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자본시장에 이렇게 엔화 같은 경우에도 자, 당사를 위해서 작년부터 엔화 사세요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엔화 상대는 지금 100엔당 200원씩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2월 이후서부터는 엔화가 900원대 이렇게 910원 밑으로 오니까 자, 그동안 한 차선이 발생한 물타기여세요. 또 엔화 사서 넣으세요. 예. 그리고 뭐냐? 이제는 900원 이상은 도저히 안 떨어집니다. 사주면 돈 됩니다. 900원 이상 도저히 안 떨어집니다. 사주세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900원대는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사실 일본의 정책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누차에 말씀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주가 상승이 일본의 펀더멘탈 개선보다는 중국에 이탈된 자금이 들어오고 한국의 원화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일본의 그 경제 펀더멘탈 개선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속에 엔화가 약세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주가는 올라가 엔화는 약세돼? 그럼 주가 모습 보면 엔화가 강세되지 않겠느냐.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엔화는 다른 경제 국가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체질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얼마나 개선되느냐. 차트 분석이 아닙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이게 엔화를 봐오셔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어제 엔달러 환율이 900원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 환율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경제 이렇게 신문에서 계속해서 근무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환율 이게 문의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환율에 대해서 관심이 되는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에 전해진 소식이 있었죠.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 이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한일 재개회담은 7년 만에 되고 한일 통화서 협정은 사실 8년 만에 됐는데요. 예.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실 100억 달러 규모가 과거에 700억 달러가 적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은 정말로 풍족한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봤지 않습니까? 예. 풍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터키, 티와 리라 폭락, 루브라 폭락, 위안화 폭락,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인 경우예요. 근데 하반기에 돼서 우리 원달러는 거꾸로 1,300 밑으로 원화가 강세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국내에 한국에 대해서 교란 시키는 일부 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대목이 외국자본 유입, 차유권 시장의 외국자본 유입, 그리고 한일 간 통화세 협정 체결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달러 베이스로 체결됐죠? 예. 아주 중요한 시점에 달러 베이스로 체결돼서 정말로 추경호층님께서 사실 상반기에 다는 시점에 한일 통화세 협정 맺은 것은 이거는 정치색을 띠지 않습니다는 정말로 잘했다. 그것이 지금의 신흥국 통화가 폭락하는 속에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거꾸로 원화가 강세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추봉준 총리께 오랜만에 잘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박수치고 싶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하반기 외환 시장을 어둡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재상승할 것이다. 이건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3일 정도 해서 28% 정도 상반기 올랐지 않습니까? 하반기 들어서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가는 올라가면 조정은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향후 증시와 관계없이 좀 차익을 실어해 줍사 이렇게 하는데요. 또다시 이제 작년 4분기에 맞지 않고 올해 1분기에 올해 상반기에 맞지 않다 보니까 하반기 들어서 증시가 본격 조정될 거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거꾸로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1,500원대 이렇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미국 측 요인은 작년보다 다르죠. 예. 작년에 금리 인상폭이 옐로핑으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벌어졌습니다는 올해는 뭐냐? 0.25 두 차례 올란다. 그러면 금리차 같은 경우는 이게 폭이 그렇게 폭의 확대에서는 속도가 둔화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도 하반기 두 차례 정도 올라가면 반기 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세 차례 했는데 두 차례 되니까 거꾸로 떨어지는 피봇에 대한 기대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시장에 볼 때는 미국 쪽 요인보다 국내 요인을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 반도체 경기 좀 산화할 조짐을 보이고 예. 하반기 운영 계획에서 수출을 드라이브 시켜서 경기를 좀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낮은
상조 하고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가능성이 좀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 살아나고 현대차, 특히 현대차가 수출에서 증대시켜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는 것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자동차 전망, 반도체 전망은 상반기보다 더 좋다. 무역 적자 축소된다 하는 측면에서 내부적 요인을 좀 더 원달러 환율로 움직일 때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를 놓고 볼 때는 1년 전에 갓달러, 킹달러, 엔화 사세요 이런 대목에선 정반대 상황이 올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라든가 엔화 투자에 대해선 이제부터라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국내 외환 시장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